하나이의 엄마이자 30대 후반인 애청자 여성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어요. 그건 바로 긴 시간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제 삶의 족쇄를 훌훌 벗어던지고 자유를 되찾은 것이죠. 어릴 적 저는 참 평범한 일상을 보내왔어요. 제 친정이 워낙에 모난 구석 없이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성격적으로도 다들 동글동글 무난했고 특히나 친정아버지께서 아주 털털하신 편이세요. 친정아버지는 그런 성격을 10분을 활용해서 영업왕도 몇 차례 차지한 영업사원으로 평생을 근무하셨죠. 영업을 하려면 둥글둥글 원만한 성격이 필수거든요. 경제적으로 제 친정은 여유롭질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없이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고 두 친정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시며 저희 친정 형제들을 무난하니 잘 키워내셨죠.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남편감 또한 무난무난하니 평범한 사람을 얻었어요. 대학교 동기 사이로 만나서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했고 남들처럼 가슴 설레이는 프로포즈를 받아 별다른 결혼 반대 없이 순조롭게 결혼의 골인까지 했어요.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는 남편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저도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게에 서로 보탬이 됐어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알뜰살뜰 맞벌이를 하며 처음엔 다소 낡은 구축 빌라에서 시작했던 신혼집을 오래지 않아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제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기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자꾸만 저에게 들켜버리더라고요. 당신 여기 와서 좀 앉아봐. 나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나 방금 퇴근하고 들어온 거 안 보여? 아직 옷도 못 갈아입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중에 하자 나중에. 나 출근 안 하는 날 생기면 그때 가서 얘기해. 내 말이 지금 몇 시냐고. 눈이 있으면 시계를 한번 봐봐. 새벽 2시가 한참 넘었잖아 지금. 바가지 긁을 걸로 긁어라. 제발. 당신은 뭐 직장생활 안 해봤어? 회사에서 자꾸 야근을 시키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당신 아니어도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진짜. 너네 회사는 야근을 술집에서 하니? 당신 새벽에서야 들어오는 일이 벌써 한 달째야. 한 달째. 그중 절반은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들어왔고 오늘도 봐. 술을 얼마나 마시고 들어왔으면 눈까지 다 풀려가지고 아주. 나도 술 마시기 싫어. 회식이라면 지긋지긋해.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에휴 됐다. 그만하자. 나 앞으로 몇 시간 못 자. 7시까지 출근해서 부장님한테 올릴 자료 정리하려면 늦어도 5시 반에는 일어나서 씻고 출근해야 돼. 그래? 그럼 얼른 씻고 자. 우리 얘긴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너무 바가지 긁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이 걱정돼서 이러는 거잖아. 결혼 전에는 술은 입에도 못 대던 사람이 갑자기 술에 미친 양반처럼 나돌아다니니깐. 네 맞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직장에서 거의 한 달 내내 야근하느라 매일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회사 일이 정말 많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 거라면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해줬겠죠. 하지만 남편은 이틀 걸러 하루꼴로 술에 쩔어서는 고주망태가 되어서 돌아오기가 일쑤였어요. 직장 회식이 한 달에 보름이나 있진 않을 텐데도 말이죠. 더욱이 남편은 결혼 전에는 장인어른의 술잔마저도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을 만큼 술이라고는 입에도 잘 못 대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쪄들어서 들어오니 저로서는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한동안은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언제부턴가는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그때 확실하게 촉이 왔죠. 남편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느껴서 저도 그날은 남편한테 작정하고 물었어요. 당신 말해봐.
지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지? 아니 10시 넘어서 출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내가 모른 척 해주고 기다렸는데 당신은 끝까지 말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라도 물어봐야겠어.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건데 대체? 그러자 남편은 우물쭈물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고 아무 대답도 못 들은 저는 집에서 남편을 계속 기다렸지만 결국 남편은 그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시댁에서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 애미야 나다. 우리 아들 지금 집에 있으니까 주말까지 있겠다고 하더만. 아무튼 넌 그리 알고 주말에 한번 들리도록 해라. 나도 할 말이 있고 아무튼 주말에 보자. 짧게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린 어머님과의 전화통화에 저는 순간 정신이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남편이 걱정돼서 물어봤던 건데 문제가 있으면 나와 대화로 풀어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없이 시댁으로 가버렸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봤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 정도 일은 연애 때도 생기기 힘든 건데 결혼 후에 이러다니 정말 기가 막혔고 그렇게 주말이 되어 시댁에 도착하고 남편은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웃고 있더군요. 저는 시댁에 온다고 차려입고 화장도 고치고 온갖 신경을 다 썼는데 오자마자 그 꼴을 보니 속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정이 얼굴에 나타났는지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얼굴 좀 풀어라. 그러니 우리 아들이 힘들다고 달려왔겠지. 아무튼 너도 참 드세다 정말. 자고로 아내가 되었으면 남편 심경 거스르지 않게 옆에서 살살 맞춰주며 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안 봐도 뻔하네. 그니깐 이번 일은 결국 너도 잘못이 있는 거야. 알어? 하시며 어머니는 제 옆에서 온갖 트집을 다 잡으시더니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며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그날 어머님을 통해서 남편 실직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나 싶어 어머님은 제 정면에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쳐다보시더군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 소리를 듣고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잖아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물었죠. 말해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야? 회사를 그만둔 거야? 아니면 회사에서 잘린 거야? 그러자 어머님은 도끼 눈을 뜨며 제 옆에서 소리를 치셨어요. 우리 아들 놀라게 왜 몰아세우냐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라면서. 근데 정작 어머님은 제 코앞에 서서 있는 힘껏 몰아세우고 계시면서 저러시니 저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네요. 근데 당시에 어머님 문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에게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옆에서 술도 마셔주고 나는 정말 최선 다했어. 근데 이번에서도 승진해서 밀렸어. 그러니 이게 뭐겠어.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지. 나도 그딴 미래 없는 회사에 더 이상 미련 없고 이번 기회에 잘 됐어. 다른 일 찾아볼 거야. 그거 생각 정리가 잘 안 돼서 당신한테 말 못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너무 화를 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잠시 나와 있었던 거야. 저는 당시 할 말이 정말 많았지만 시댁에서 할 소리는 아닌 듯해서 일단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만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우물쭈물하더니 알겠다며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요. 한순간에 백수가 되어버린 남편을 데리고 오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님 참 대단한 분이시긴 했어요. 문제 해결을 다른 곳에서 하시더군요. 본인 아들 실직한 게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친정 부모님께 어머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겁니다. 친정엄마한테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결국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양가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어요. 이미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애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일이 생겨서 말이에요. 이건
양쪽 집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 같아서 제가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하시며 남편이 그동안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탈모까지 왔으며 별의별 소리를 어머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술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 저희 시어머님 첫 상견례 자리에서 본인 아들 자랑만 30분 넘게 하던 모습과 비교되어 참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거나 끝까지 우리 아들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닌 힘들다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차라리 이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양가 어른들이 말씀하시다가 저희 친정아빠가 먼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사돈, 우리 김서방이 어엿한 회사 사장이 되면 아무래도 더럽고 치사한 일을 좀 덜 겪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양가 아버지들이 조금씩 도와서 우리 김서방한테 사업 하나 차려줍시다. 그렇게 그날 양가 아버지들께서는 제 남편에게 인테리어 사무실을 하나 차려주기로 의기투합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사업을 차려주시기로 한 거죠. 평생을 우등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셨던 제 친정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영업 라인을 전수해 주시기로 하셨고, 시아버지께서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업 자금을 떼주기도 하셨죠.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양가 어른들이 도와주셔서 시작은 괜찮게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삶의 안정기에 접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났고, 물론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 행복했어요. 엄마가 됐으니까요. 저랑 남편을 꼭 닮은 사랑스러운 아기의 엄마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출산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찾아왔습니다. 당시 전 지독했던 난산으로 인해 건강을 크게 해친 탓에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둔 채로 친정에 머물며 치료와 요양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일로 바쁘다면서 좀처럼 찾아오지 않던 남편이 많이 지치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래? 사업이 뭐가 잘 안 풀려? 당신 지금 지쳐있는 모습이 예전에 그 부장님한테 시달렸을 때처럼 똑같이 축 늘어져 있어. 그러게나 말이야. 양가 아버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해 주신 사업인데 이대로라면 조만간에 문 닫게 생겼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난 대체 무슨 면목으로 아버님들을 배워야 되는 걸까? 그렇게 어려워? 뉴스에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소식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조만간에 회사 문을 닫게 될 정도야? 우리 회사처럼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이 버티기에는 업계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부동산 불경기 때문에 일감이 뚝 끊겨버린 지가 벌써 한 3달쯤 돼.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더라고. 잘 되기는 힘든데 안 되려면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는 거. 어쩌지?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 난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미안해.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 지금은. 하지만 남편은 작은 디자인 회사는 딱 일주일 뒤에 부도를 맞이하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평소 참 성실하게 일해왔고 또 부도를 막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봤지만 현실은 냉정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말아먹은 주제 미안한데 여보, 당신 혹시 비상금 챙겨놓은 거 있으면 그거 좀 깨서 쓸 수 없을까? 우리한테 비상금이 어딨어. 빌라에서 신축 아파트로 집 옮길 때 그동안 모은 예산 다 끌어다가 잔금 치렀잖아. 근데 왜 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있잖아. 사무실 창업할 때 우리 아버지가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자금 대주셨던 거 기억하지? 그게 사실 대출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인들한테 빌려서 끌어모아 주신 돈이었나 봐. 사무실 폐업했다는 소식 듣기가 무섭게 그 돈 갚아놓으라고 난리래. 졸지에 우리 아버지까지 빚쟁이 만들어버린 거야 내가. 정말이지 힘든 일들의 연속이더라고요.
남편 사업이 망한 것만으로도 이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 사업 자금을 대준 시부모님까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에 저는 그날부로 치료와 요양을 그만둔 채로 곧장 짐을 싸서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이미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탓에 모든 노동 능력을 상실해버린 처지였기에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은 결국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가정의 생계를 제가 책임지고 남편과 시댁의 빚 또한 제가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치료와 요양을 끝마치지도 못한 채 급히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땐 전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던 것 같아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직해서 매일같이 야근에 특근까지 자처해서 일했고 주말이나 공휴일 등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편의점과 대리운전 알바도 했죠. 그런 저를 위해 친정 어머니께서 첫째 육아를 돌봐주셨어요. 어머니의 도움은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었지만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첫째를 두고 돈벌이에 나서는 모든 나날들이 매번 눈물의 출근길이었죠. 당시 제가 갚아야 했던 시댁의 빚이 이자 제외하고 원금만 2억 5천, 남편 빚까지 전부 다 더하면 총 3억. 이에 저는 매일매일 가계부를 10원 한 장까지 꼬박꼬박 작성해가며 생계를 책임지고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3억이라는 금액의 막중한 중압감이 수시로 제 심장을 짓눌렀어요. 그럼에도 그때의 제 모든 시간들이 오직 힘들지만은 않았던 건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줬거든요. 남편은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부터 간신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마음을 추스려가며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 혼자 쓸 용돈만큼도 안 되는 알바비였지만 전 어떻게든 상처를 이겨내려는 남편의 모습이 기특했고 고마웠어요. 더욱이 남편은 돈벌이에 바쁜 저를 배려해서 설거지와 빨래 등 모든 살림을 혼자 도맡아 해줬고요. 비록 서툰 살림 솜씨였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됐고 덕분에 저희 부부의 금술은 위기 속에서도 좋아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 딱 한 번만 송금하면 시댁과 남편의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던 어느 날 저는 심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전 가슴이 미어져 나가는 진단을 받아야 됐습니다. 한소영 환자분, 이번이 둘째셨네요. 임신 초기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셨을 텐데 조심하셨어야죠. 보호자분 말씀드려보니까 첫째 때도 난산이 심하셨던 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이 둘째였다니요. 전 임신한 적이 없는데요. 임신이셨어요. 아무튼 환자분 몸 상태는 이상 없습니다. 향후 임신에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세요. 건강 회복하기 전까진 유산 위험이 크니까 둘째 계획은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선생님. 혹시 다른 환자랑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한소영 씨 차트 맞고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임신 징후를 못 느끼는 산모님도 가끔 계시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네, 그랬더라고요. 당시 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둘째를 임신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저 전 남편과 시댁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잠에서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죽어라 일만 해왔던 탓에 태화와 제 건강이 상하는 줄도 몰랐던 거죠. 심지어 가뜩이나 저는 첫째 때 난산을 겪은 몸이라 그런지 둘째 아이가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던 거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죄책감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심장이 통째로 점여나가는 듯한 죄책감에 전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삶의 세 번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유산 소식의 망연자실하니 눈물만 쏟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와 대뜸 이러더라고요. 넌 뭘 잘했다고 주저앉아가지고서는 눈물만 질질 짜고 있는 거니? 꼴 보기 싫으니까 링거 다 맞았으면 얼른 일어나서 출근이나 해. 그 말이 너무나도 야속했던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그게 지금 하신 말씀이